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제목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 특히 방점은 미래에 좀 뒀습니다. 원래 과학기술 자체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데, 특히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한 5년, 10년의 미래,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 올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기정통부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차관이라고 했는데 과기정통부가 차관이 3명입니다. 정부부처의 차관 1명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2명 있는 데가 요즘 있고, 근데 3명 있는 데가 저희만 있다가 산업부가 작년에 전 정부에서 에너지 차관이 만들어져서 차관이 3명입니다. 1차관, 2차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 혁신본부라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란 명칭인데 차관급이고, 정확하게는 차관하고 장관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본급이 조금 더 높아서 격을 이제 약간 높여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차관은 이제 정보방송통신, 옛날 이제 정보통신부의 조직이 들어와서 정보방송정책, 디지털 통신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이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정책, 과기부뿐만이 아니고 거의 30개 정도의 부처, 청이 연구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오거나이즈해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예산 600조 중에 거의 5%가 되는 거의 3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국방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아마도 제가 하는 게 거대 과학, 빅사이언스 쪽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제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전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 강국이 이제 글로벌리 과학기술 강국이 되자. 그다음에 디지털 선도국가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내놓은 정책인데 하는 일을 보시면 2030년까지 바이오 100조 원 시대에서 바이오 정책, 생명과학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나라 뇌연구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국형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개발적으로 지원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전략도 발표를 했고, 또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AI부터 이런 세계적인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지금 메모리나 뭐 비메모리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디스플레이 OLED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 나가야 될 건지, 2차 전지 이후에 차세대 전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좀 했고요. 과기정통부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이런 장치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대전에 있는 그 신동지구라고 하는 그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름은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이름이 무지하게 어렵죠. 가속기인데 중이온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무튼 물리학계나 이런 쪽을 쓰이는데, 요즘에 가속기가 우리나라에 이 가속기뿐만 아니고 포항에 가면 방사능 가속기가 있습니다. 포항의 가속기가 이제 3세대, 4세대 있는데, 처음에 이걸 어디다 쓸까 그러는데 요즘에 모든 기업에서 2차 전지부터 뭐 반도체부터 성능 검사하는데 다 씁니다. 이 빔 라인이라고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걸 못하면 다 외국 나가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장치에는 지금 투자된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인데 얼마 전에 이제 1단계 구간이 완성이 돼서 시운전을 성공을 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좀 공사가 좀 남아 있긴 하는데, 뭐 이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술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런 기술 패권, 미중간화 이런 문제와 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술 패권은 못 갖지만 기술 주권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미중간화 냉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끼워주지 않는 것들. 아까 이제 우주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주 기술 가진 사람만 갖고 절대 다른 사람을 시효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 같이 협력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 기술을 확보를 하자. 그건 굉장히 많은 분야지만 고심 끝에 12개 분야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산업의 효과가 큰, 기본 잘 아시는 이런 분야들, 이런 차세대 원자력까지,
그래 앞으로 미래에 조만간 굉장히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첨단 바이오, mRNA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합성 생물학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생이 바뀌어 가는데 우주, 수소,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필수 기반적인 AI라든지 5, 6G, 양자, 첨단 로봇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들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연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구를 하시지만 그 외에 이제 우리 뭐 경제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금융이나 이런 쪽도 투자가 돼 산업이 발전되는 거기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중간 저작 입장에서 과학자 단위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쪽에 과학기술적인 이런 성과들을 쉽게 좀 우리 비과학계하고 좀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꿔갈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개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주, 원자로, 뭐 핵융합, 양자 그러는데 원자력은 뭐 들어보셨을 거고 우주는 그 자체로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핵융합이라고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생소할 거고 양자라고 하는 부분이 양자 역학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시고 어려우시고 관심이 있는데 어려우시면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많이 설명이 돼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봐도 가슴이 먹먹하고 그때의 이게 흥분된 게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5일 날 누리호 3차 발사였습니다. 제가 이 3차 발사에도 있었고 작년에 2차 발사 당시에도 이제 제가 차관이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면 발사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시각을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5월 24일 날 하다가 시스템 통신 이상으로 하루 미뤄졌지 않습니까? 미뤄져서 다행히 그 다음 날 해서 이걸 했는데 5월 31일 날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잖아요. 수요일 날 쐈는데요.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주에 발사체를 발사를 못하면 이제 발사대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2, 3일 내에 고치더라도 발사를 하면 보통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발사대에 올리고 수요일 날 발사를 합니다. 수요일 날 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발사를 하려면 여기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을 경계하는 해상 경계, 육상 경계 많은 군경이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갑자기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수요일 날 이었을 상황인데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만약에 지금 실패를 했지만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녁에 6시 24분에 발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이런 중압감 속에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잘 끝내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실은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아직 오직 그 수준이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만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술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리호 3차 발사 이게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긴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까 이런 것처럼 우주 기술은 특히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에 철저히 기술 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했고 1990년에 처음으로 코리안 사이언스 로켓 과학 로켓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굉장히 조그마한 6.7m, 11m의 작은 규모의 그리고 이 직경도 1m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사실은 하다가 탄력을 못 받다가 1998년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대포동이 되게 충격을 받고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고체 로켓으로 하다가 액체 로켓으로 바꿔서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게 나로호였습니다. 나로호는 뭐 러시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일단 끝나서 우리 독자적인 걸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해서 한국형 발사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얼추 지금 거의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 칠 때 우주개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우주개발 7등인데 6등에 7등인데 6등하고 30년 차이 나는 7등입니다. 30년. 인도가 6번째를 했고, 그러니까 큰 규모 이렇게 했고, 저희가 7등인데 30년으로 아직 쳐져가지고 참 미친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30년 동안 다른 나라들 아무도 7등이 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시도했다가 다 안 되고 브라질도 안 되고 뭐 이런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7등이니까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기술 기본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격차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런 우주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주 시대를 열고 우주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라고 해서 많은 비전을 직접 발표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차세대 발사체 개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냐면은 GPS 쓰시잖아요. GPS 쓰는데 오차도 많이 납니다. 한국형 우리 하늘에 8개 위성을 띄워서 직접적으로 정확한 위성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든지 금융이든지 모든 데에 그런 정확한 위치 정보, 항법 정보, 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2035년 정도까지 하는데 3조 원이 넘게 좀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고 2027년에 위성이 일단 1차로 좀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32년 달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45년 화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대전, 전남, 경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예전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한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서 이제 하는 게 누리호와 그 다음에 뒤에도 말씀드리면 다누리라고 달 궤도선을 성공하고 나니 이제 뭐든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뭘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꿈을 꿔볼 수 있게 됐다라고 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누리호 이후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합니다. 차세대 발사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누리호가 이제 앞으로 3번 연속 더 발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달 탐사를 해서 달에 뭘 보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다누리도 사실은 600km가 됐는데 다누리 우리 걸 못 쐈어요. 못 쏜 게 뭐냐? 쏠 수가 없어요. 이 누리호로는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게가 100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추진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 추력이 훨씬 세져서 달에 1.8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면 2030년에 아마 개발이 되면 그때 시험 발사하고 해서 2032년부터 이제 달 탐사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기술도 개발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주 산업 쪽에 발사체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이제 발사체는 사실은 경제적인 거니까 단가 문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간들 기술 이전해서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단가를 낮춰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달 궤도선을 작년 8월에 해서 12월 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과학자들께서 이걸 하시는 걸 보면 저희 이제 뭐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이게 뭐 상대 나오시고 뭐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밀한 과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까지는 38만 킬로입니다. 달까지는 38만 킬로고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 사실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가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달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사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우리 이런 사진 많이 봤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감동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지금 이 다누리가 달 궤도선이 가 있고 달 상공 100km에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23년 올해 말까지만 임무를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아마 2년 정도로 임무를 더 수행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카메라로 달 표면을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32년에 달 착륙할 때 어디에 착륙을 할 건지를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정하려고 좀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달 착륙은 3개 국가만 냈습니다. 38만 킬로밖에 안 되는 가장 가까운 데인데도 3개 나라밖에 안 갔습니다. 거기는 유인 착륙, 무인 착륙 포함해서 그렇고 사람이 간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간 뒤로 1972년까지밖에 없습니다. 왜 안 가냐면 그동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잊혀졌다가 지금에 이제 막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도 좀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외에 달이 뭐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주가 이제 우리의 어떤 영토가 되고 일론 머스크 화성 이주한다는 얘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러시아, 미국, 중국을 갔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4번째로 달을 가겠다라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러시아, 뭐 EU, 독일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일본도 여러 차례 실패했고 인도도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올 7월, 8월에 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아까 그런 것처럼 우주 발사체 성공하고 이제 우리도 달에 가겠다라고 하고 현재 계획은 32년이 가장 빨라야 32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것처럼 우주 발사체 30년 그 갭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30에 가면 4번째 나라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성 탐사 아까 2045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렇게 뭐 나가서 뭐 하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나가서 뭐 하냐라고 하는 뭐 아까 우주 경제 차원에서 보면 우주 공간이라는 거 달이라고 하는 것도 달의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옛날처럼 국위선양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우주 달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보면 정말 없는 희귀한 자원들이 많고 지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달에서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국가 간에 지금 경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 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 전담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 현재 우주항공청은 이제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어서 있는데 이제 논의가 좀 잘 되면 현재는 12월 정도 개청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주항공청이 이제 미국의 나사 같은 이런 정말 전담기관 전문가 위주의 집단으로 좀 만들 건데요. 이렇게 되면 훨씬 좀 체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우주 발사체 아까 위성 뭐 이런 거 달 탐사 하는데 저희 그 과기정통부의 과가 2개 과밖에 없습니다. 2개 과가 가지고 아까 이런 것이 우주 경영 로드맵 그 많은 일을 해내기는 벅차서 전담 조직을 좀 만들자 좀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많은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얘기입니다. 원자력은 워낙 찬반이 갈리고 하는 이슈인데 저는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미래 에너지를 뭘로 확보할 거냐? 지금 산업에 지금 석탄이나 일찍 의존하고 있던 게 싹 바꿔야지 않습니까? 산업에 전력 원도 바뀌어야 되고 산업 현장에 쓰고 있는 뭐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거 바뀌어야 되는 건데 다 전기화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게 뭐 전기 자동차고 뭐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 전기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삼성 반도체 용인 그 공장에 보면 거기에 쓰는 그 전기만 7기가와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산지로 돼 있고 하는 데에서 그게는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쭉 이걸 이제 고심하다가 이걸 느끼면 이게 뭔지 아시죠? 주기율표입니다. 혹시 과학 하셨으면 알겠지만 주기율표라고 원소들을 쭉 해놓은 건데 아마 한 몇십 년 만에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제 원소들을 쭉 분리해 놓은 건데요.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뭉쳐지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거 우주를 구성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주 근본 물질이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가장 많이 이제 됐던 게 많이 썼던 게 탄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석탄, 석유 이런 거 다 탄소 화합물로 돼 있어서 탄소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탄소가 쓰면서 계속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탄소 그만 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탄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6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 많은 원소 중에 이 수소가 1번이 수소인데요. 수소는 전체 우주의 원자 중에 75%를 차지를 합니다. 거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 정도가 헬륨이라고 두 번째 원소입니다. 나머지는 엄청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미량인 거거든요. 어쨌든 탄소를 많이 썼고, 아까는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걸 씁니다. 이거 자체를 무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게 이 번호대로 돼 있지만 이게 되게 불안정한 것들은 자연색이 불안정하면 안정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불안정해서 안정한 상태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즘 말하는 방사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널려 있는 게 방사선이고 최근에 뭐 많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하면서 나오지만 바나나에서도 나오고 커피 마시는 커피에서 나오고 집안 온갖 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당연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 방사선하고 인공 방사선 차이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뒤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다 이걸 가지고 이걸 연구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뭐냐면 이제 저희가 원자력 발전을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라늄을 발전을 어떻게 하냐면 우라늄에다 이 중성자를 갖다 때립니다. 그러면 원자핵이 양성자 92개 있고 중성자는 훨씬 많은데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줄줄서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분리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끔씩 뭐 세슘부터 스트론튬부터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중간 과정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사선이라고 하는 걸 내뿜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석탄을 끓이는 것처럼 물을 끓여 가지고 전기를 하는 걸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원전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환경 속에서는 100% 재생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없어서 카본 프리라고 산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100%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그래서 움직임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 차이는 여기는 원자력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원자력이 들어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국의 올리버 스톤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 플래툰 뭐 이런 거 했던 감독이 왔다 갔습니다. 영화 시사를 했는데 뉴클리어 나우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러니까 원자력이지만 사실은 원자 간에 붙어 있는 힘을 이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핵이라는 걸로 같이 이미지가 있고 원자폭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이미지들이 점철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차분하게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돼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력을 정책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좀 봤는데 사실은 생생한 영상과 이런 것들을 봐서 굉장히 많은 원자력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방향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되게 계기가 좀 돼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형 원자로가 최근에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로 하면 1,400 기가와트, 1,400 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건데. 소형 원자는 그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져서 멀리까지 송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도 이제 그 용량이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 생산이라든지 해수 담수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쓰고 있는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17개 국가에서 80여 개의 노형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 정도에는 SMR 시장이 600조 원이 전 세계 60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술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고 개발을 하더라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 보시면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한국도 이게 지금 열심히 끼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 소형 원자로 분야에 대형 말고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최초로 원자력의 이제 사실 문제가 안전성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서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을 높이는 특히 이제 안전성에 많은 중요한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또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 이건 한 뭐 출력이 한 170메가와트 정도 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뉴스케일이나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2029년에 지금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대형 원자로도 그렇고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소형 원자로 시장에서도 우리도 입지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근에 이 소형 SMR 같은 경우 28년까지 약 4천억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개발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 이런 SMR 건설 시장에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MR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런 용융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냉각수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냉각수 자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몰튼 솔트라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굳어버리게 하는 구조에서 아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이런 그 해외 수출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조용하신 게 좀 아까 지금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의 사진입니다. 태양에 이 사실은 태양의 에너지가 있고 태양에서 우리가 저런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뭐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만 이게 안에서 이 수소들이 아까 얘기했처럼 우주 공간에 75%가 있다는 수소들이 서로 뜨거운 고압 속에서 융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좀 뜨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도 그러면 쉽게 그 수소나 이런 것들 융합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고 엄청나게 당연히 상상을 하고 해왔습니다. 아까 그처럼 원자가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라늄처럼 무거운 큰 것을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제일 가벼운 걸 가지고 붙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열을 하던 거 말고 이렇게 합쳐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러려고 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고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몇 천도가 아니고 몇만 도가 아니고 1억 5천만 도입니다. 1억 5천만 도의 온도를 올려야 비로소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도라는 게 몇 천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연료를 쓰는 게 수소를 씁니다. 근데 수소가 이제 있지만 모든 원자들이 수소가 있지만 거기에 조그마하게 옆에 같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수소지만 수소에 뭐가 하나 더 붙으면 여기 우리 이제 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에 중성장 하나 더 붙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그래 조합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후쿠시마 때문에 삼중수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중성장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건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삼중수소하고 중수소를 갖다가 고온을 그렇게 되면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장점이 뭐냐면 거의 방사성 폐기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그런 폐기물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그게 있어서 일부에서는 꿈의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해왔던 건데 아무튼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금 일명 K스타라고 해서 이 분야에 꽤 앞서 있습니다. 선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처럼 대전에 가면 이 K스타라고 핵융합 장치, 연구발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는 장치고 여기는 주변 장치들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런 것처럼 1억도를 올려서 해가지고 플라즈마를 얻는다. 이 플라즈마란 말이 생소한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물체가 이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자 형태로 있는데 그걸 열을 엄청나게 가해주면 얘네들이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이게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뭐 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상태, 제4의 상태를 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다 쪼개놔야 그 다음에 서로 합칠 수 있게 여건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안에 장치의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1억 5천만 도, 가까운 뜨거운 데는 1억 5천만 도가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1억 5천만 도일까 싶잖아요. 이게 텅텅 비어 있고, 이게 고온이 가면 이게 나오는 빛 자체가 우리가 무슨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그냥 이게 뻥 뚫려 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억 5천만 도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안에서 1억 5천만 도를 하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게 녹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과학자들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얘가 1억 5천만 도지만 이 속에서 얘하고 사이 공간을 둡니다. 그럼 공간을 어떻게 두느냐? 얘가 다 이 전기적 성질이 있습니다. 전기적 성질에 있어서 플러스는 플러스가 밀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여기 이제 강력한 얘기에 이제 초전도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안에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에서 만들었고 얘를 연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30초간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50초로 할 건데 세계적인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이게 목표는 2026년까지 300초를 목표로 합니다. 300초가 되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게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마르세유, 남부의 마르세유 근처 까다로시라고 하는 부분에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이게 실험 장치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는 못,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7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이걸 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7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일본, 인도 하나 빠졌나요? 아무튼 해서 우리나라까지 7번째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끼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큰 이것들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톤으로 보면 23,000톤이고요. 이게 나중에 출력은 50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끼워서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아까 우주도 7번째라고 그랬지만 여기도 이제 7대 그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지금 현재 K스타에서는 개발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전 목표를 하고 있고, 이터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2035년 정도에까지 과연 핵융합 에너지로 들인 에너지 대비 나오는 게 훨씬 많아서 경제성이 있을까를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로를 만들 건데요. 이게 실증로가 건설이 제대로 되면 2035년부터 한 40년 중반. 뭐 예정대로 하면 40년 중반에는 우리가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하는 것처럼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많은 회의적 시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핵융합이 이제 더 이상 꿈의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헬리온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하나 회사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로 만든 전기 50메가와트 전기를 28년부터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다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그런 상황에 자신이 24년에 이런 실증 모델을 만들고 28년부터는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 K스타나 정부 주도로 있고 이터도 국제 간에 정부 간에 모여서 좀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이런 커머널스 퓨전 시스템이라든지 헬리온 에너지라든지 뭐 테아 테크놀로지는 토막 이런 것들 다 민간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이고 회사들인데 이미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2조 6천억에 뭐해서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아서 이 핵융합 방식은 좀 다르지만 상용화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지금 기술 준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 정도 금액을, 그죠? 여기에는 이제 그래도 보면 이런 빌 게이츠부터 구글, 뭐 제프 베조스부터 이런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에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리온 에너지에는 얼마 전에 지금 계속하는 챗 GPT,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좀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준비를 방식은 좀 다르고 이렇게 K스타에서 하고 이태에서 합니다만 이게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2035년에 이렇게 돼서 실직로를 건설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할 건데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작업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다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좀 하고 있는데 8대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자까지 하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게 뭐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돼 있고 사실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이제 원자와 원자 구조를 연구하다 보니 굉장히 몰랐던 물리적 특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자에 대한 이런 전자라는 게 발명이 되고 그 전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사실은 거기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과 0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1차 양자 혁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양자의 이런 다른 특성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물체가 어떤 상태에 딱 뭐 우리 쉽게는 뭐 0, 1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을 될지 모르는 게 중첩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중첩이라고 하는 것, 얽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서로 쌍을 지어 있습니다. 하나가 변하면 하나 자동적으로 변하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변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저기 뭐 태양계 끝에 있어도 물리적으로 순식간에 이게 되는 순간 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컴퓨터도 만들 수 있는 게 생겼고 통신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정밀도가 엄청나게 정밀도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연구 성과들을 가서 활용을 해서 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이런 현상들을 밝힌 사람들은 작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에 슈퍼컴퓨터도 있지만 슈퍼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일정 분야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엄청나게 우리 금융이나 엄청나게 보안을 하는 이런 암호 체계가 무력화됩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뭐 수천만 년이 걸려야 풋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몇 초 안에 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일단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 상업적으로도 지금 국방 분야, 안보 분야가 이제 많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게 뭐 이렇게 거기가 다 암호로 관리했던 게 암호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미국은 이것들을 양자 컴퓨터에 엄청나게 좀 빠르게 좀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문제가 생겨 도청, 감청 이런 문제가 다 생겨서 이쪽에도 기술 개발하고 해도 이게 중국이 많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창이고 이건 방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센서라고 하는 분야도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 양자 컴퓨터만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된 게 2030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좀 하고 있군요.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데들이 지금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첨단 분야인데 역시나 이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이제 아까 축적의 시간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게 연구가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나 이 양자 자체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뒤처질 수는 없다. 우리도 좀 빠르게 가자. 다행히 이런 데들이 아직 그 주도적인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술들을 좀 기술 개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양자 분야에 각국이 지금 엄청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예산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빠진 나라가 없습니다. 다 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자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좀 비전을 좀 발표를 좀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여러 나라와 협력이 되게 필요한 분야에서 이런 부분도 국제적인 협력을 좀 하려고 하고 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스위스 가셨을 때 스위스 연방공대를 좀 가셔서 거기에 이제 양자 쪽으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는 또 양자 석학들하고 나눠서 어떻게 하면 양자를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나누셨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